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제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2장 20세기의 철학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20세기예요. 예, 766쪽이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20세기의 철학에서 객관으로의 전환, 존재로의 전환, 실존으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해내기가 일수다. 객관, 존재, 실존이죠. 우리들은 직접적인 현대의 철학적인 사고를 개관하면서 이것들을 삶의 철학, 현상학, 존재론과 현이상학, 실존 철학, 기호 논리학과 논리적인 실존주의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게 이제 서문이에요. 바로 767쪽으로 넘어가서 1번 삶의 철학. 이번 주에는 삶의 철학까지만 할 건데요.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강단은 아직 신칸트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들의 철학은 대학의 철학이었고 매우 귀족적인 철학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철학은 주로 강의실과 그 대표자들의 저작들 안에 살아 있었고 대중들의 정신생활에는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대중들의 관심은 삶의 철학에 쏠리고 있었다. 이게 삶의 철학이 생철학이라고도 불리죠. 네. 삶의 철학은 단순히 유행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게 유행했다.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 철학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 주된 이유는 삶의 철학자들이 삶에 관해 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비꼬는 건데 니체에서도 hirschberg가 비슷한 말 했죠. 이 개념은 아마 이와 대립되는 것들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립되는 것이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정해 버리기 쉬운 것, 즉 기계론적인 사고, 도식화하는 사고, 표면에만 붙어 있는 사고, 수학적 합리주의적인 사고, 정적인 사고 등이며 이런 사고들은 다 같이 근대에 생겨나서 마침내는 칸트의 지식학에 의해 굳어져 버린 것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반대하여라고 나오는데요. 삶의 철학자들이 반대했던 거죠. 비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삶의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비합리적인 것, 일회적인 것, 내면적인 것, 영혼적인 것, 체험적인 것, 역동적인 것 등을 다시 고려하려고 한다. 우리는 삶의 철학을 베르그송주의, 브롱델주의, 정신과학적인 삶의 철학, 자연과학적인 삶의 철학 등으로 구별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서문입니다. 어 일단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잘 인제 몰라요. 이제 20세기 철학에 대해서는. 네. 하도 많이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각 잡고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그대로 음. 따라가면서 읽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가 보면요. 768 쪽이고요. 베르그송주의와 브롱델주의라고 나오는데 일단 베르그송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파리에 있는 콜레즈 드 프랑스, 콜레즈 드 프랑스 되게 유명하죠. 예, 교수였으며 프랑스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들은 방대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철학적인 저작들의 발행 부수는 좋은 소설들의 발행 부수에 육박했었다. 저작들 제목을 보면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관한 실론, 시간과 자유, 물질과 기억, 웃음, 창조적 진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이런 책들이 있고요. 베르그송은 처음에는 셸링과 쇼펜하우어의 자유의 철학과 의지의 철학 등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뒤에 와서는 셸러, 클라게스, 레싱, 다크, 실존 철학 등 독일 철학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르그송 철학이 나옵니다.
꽤 길게 나오는데요. 오늘 아마 메인일 것 같아요, 메인 철학자. 어 베르그송은 기계론, 유물론, 결정론 등을 반대하고 자기의 세계 관찰을 삶이라는 모터 아래서 정립한다. 그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철학이란 삶의 철학이다. 존재는 삶의 약동, 엘랑비탈이라고 나오죠. 이라고 해석된다. 이게 기계론, 유물론, 결정론, 어 이게 맥이 같아요. 기계론은 뭐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인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는 식으로 이런 화살표로 가는 그런 어떤 도식이랄까? 도식화한다 그러죠. 유물론은 물질로부터 이게 인제 가는 것이고, 결정론은 그게 결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기계론, 유물론, 결정론은 한 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걸 반대하는 거죠. 삶의 철학자들이 베르그송도 그렇고. 근데 삶의 약동이라는 이 단어, 이 개념에 대해서 탱탱볼을 탱탱볼을 이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방에서 한번 던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무한히 튀는 탱탱볼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막 사정없이 뛸 거 아니에요. 어디로 뛸지 모르죠. 그게 삶의 약동입니다. 약 이게 이게 탱탱볼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인생인 거죠. 튀어오르는 무한히 튀어나가는 그 삶의 약동,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엘랑비탈. 이거를 인제 모든 문장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문단을, 그러니까 한 문단 읽고 한 문단 읽고 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제 다음 문단 한번 읽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베르그손은 처음 얼마 동안은 실중주의를 따르다가 빨리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어 자기의 연구가 점점 더 삶과 자유의 독자성과 의미를 밝혀낸다고 하는 한 가지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애썼다. 그는 근세 철학의 현상주의와 이 현상주의의 일방적인 세계 관찰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이 현상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오직 외부적인 것, 사물의 표면, 공간, 연장 등만 알고 이런 것에다 인간의 내면, 의식생활, 자유와 자발성 등을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공간의 세계는 질이 같고 따라서 같은 뜻으로 되풀이할 수 있고 도식적이며 기계적인 필연성, 인과적인 원자론, 정적인 비연속성 등의 지배를 받는다. 현상주의와 이 현상주의의 심리학과 인간은 그 정신물리학을 가지고서 인간의 내면 생활을 이런 틀에다가 끼워 넣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실제로 내적인 감각, 즉 시간의 체험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의식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질이 같지 않으며 같은 뜻으로는 절대로 되풀이될 수 없으며 질적으로는 언제나 다르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지속적이다. 특히 시간은 자유, 창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발전이다. 뉴턴의 같은 형태로 흐르는 시간은 인위적, 물리적, 천문학적인 구조다. 이런 것은 진정한 시간이 아니다. 시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도식화를 거부하고 있는 표현으로 저는 읽었고, 뒤에 가면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시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여기 앞서서 시간 앞에서 나온 부분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과 시간의 설명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될 것 같고, 그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도중에 있는 것이 이제 현상주의를 거쳐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사유해야 된다라는 제시가 다음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상주의를 반대했다." 이렇게 비판했다 나오는데, 이게 잠깐 현상주의 709 쪽에 보면은 "현상계만이 진정한 실제이며 형이상학과 종교는 허구라는", 그래서 현상주의를 저희가 했었죠. 예. 그런 비판, 그거에 대한 비판.
그래서 현상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오직 외부적인 것, 사물의 표면, 공간 연장 등만 알고 어 이런 것에서 인간의 내면, 의식생활, 자유와 자발성 등을 희생시켰다. 어 그래서 이게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확실히 베르그송이 드디어 인제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나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생 생철학, 삶의 철학자들의 이런 사 사 사유? 어 내가 기존에 생각하는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과 결이 같아서 참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를 정말 강조해요. 인간의 자유,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이런 틀 도식이. 그래서 이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자유를 빼앗아 버려서인 것이고, 이게 시간에 대한 강조도 계속 나옵니다. 뒤에 문단도 보시면 "시간의 체험은 완전히 다르다. 시간은 자유, 즉 창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창조적 발전이다." 예. 그러니까 자유와 시간이 베르그송한테는 중요한 것이었나 봐요. 계속 읽어보면 다음 문단에 "진정한 시간이란 인간의 시간이고 인간의 시간이란 지속이다." 베르그송 철학의 이런 핵심 개념은 이례적인 것, 되풀이할 수 없는 것,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등의 계기에는 전형적인 것이며, 책을 읽을 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책이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인제 주어를 생략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인제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르그송이 이 의견을 지지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그러니까 찬성 아니면 반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글이든. 근데 이게 베르그송이 주장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베르그송이 반대한 건지 이게 헷갈려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베르그송의 주장은 이례적인 것, 되풀이할 수 없는 것, 상대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 거칠게 말하면 "그게 맞다." 이런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례적인 게 아니면, 음 되풀이할 수 없는 것들,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면 반대하는 거죠. "모든 삶의 철학은 이런 계기를 도와서 그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한다. 삶이 지속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우리들의 삶은 계속적인 흐름 속에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계속해서 성장한다. 마치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와 같다." 베르그송이 비유를 몇 번 드는데, 눈덩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눈이 굳으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던 눈덩이의 모양 위에 새로운 눈덩이가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이전의 모양들은 없어지지가 않죠. 그 위에 모양이 계속 겹쳐지는, 이전에 굴곡이 있었다 그러면 그 굴곡을 그대로 이후의 눈들이 그 위에 덮여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그래서 새로이 생겨나는 모든 것은 이미 있는 것에 의해 함께 규정되고 이것이 스며든다. 또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이 생겨난 것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이례적으로 된다. 따라서 지속이란 유기체의 성장이며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이 이런 삶을 파악하려 할 때 오성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이 개념이, 오성이란 단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감하고는 달라요. 오감은 감각이죠. 근데 오성은 언더스탠드예요. 오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 언더스탠드구나. 어 그냥 이해하다. 어 언더스탠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오성은 쓸모가 없대요. 아무런 쓸모가 없대. 인간이 깨닫는, 그러니까 인간이 언더스탠드 하는 게 쓸모가 없대요, 이해하는 게. 자, 여기까지. 다음 문단 읽으시죠. 오성은 그 도식적이며 언제나 한결같은 개념들을 가지고서 삶을 찢어놓는다. 이제 오성은 추상하고
특정한 측면들을 마음대로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성은 삶을 자기 도식에다 끼워 넣는다. 이렇게 해서 사물들의 세계가 생겨난다. 이 사물들은 한 가지 질이 같은 공간의 부분들처럼 서로 바꿔놓을 수가 없다. 오성의 대상들의 세계는 참된 세계가 아니다. 참된 실제, 현실은 우리들이 사건의 흐름 속에 감정을 이입했을 때 또 우리들의 개념들이 변하지는 않으나 동시에 지속, 유동적으로 되고 실제를 따라갈 때만이 우리들에게 드러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개념들은 이미 개념이 아니라 직관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것이 보편적인 개념의 옷을 입게 되어 왜곡되고 만다. 이와 반대로 우리들이 직접적인 현재의 이 사람을 체험한다면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의 지속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된다. 철학은 이러한 직관을 부여하려 한다. 철학은 도식화된 표면을 꿰뚫고 사물과 세계의 내적, 이례적, 살아있는 지속하는 핵심에 다가서려 한다는 것이다. 그냥 쭉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음. 것 같고요. 음. 여기서 조금 저는 만약 이렇게 이제 베르그송이 이해하는 그런 삶이 지속한다 이런 개념만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계속된 성장 자체가 뭐 보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현재의 나의 일회적인 어떤 일희일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뭐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기승전 성장으로 귀결된다면 되게 저는 불안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은 이야기이나 과연 그러한가라는 생각은 계속 들었고 또 이제 뒤에 가서 오성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말을 할 때 이해는 갑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은 개별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보편에 어떻게 귀속될 수 없는 뭐 재단할 수 없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보편에 대해서 딱히 이제 뭐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보편과 더불어서 개별자의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커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의미에 기대어서 그 존재 자체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게끔 오히려 지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특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또 질문으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물들의 세계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사물들의 세계가 아니라 앞에 말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바라보는 사물들의 세계인 거죠. 인간이 규정하는 사물들의 세계는 그 오성의 특성상 도식화하고 뭐 개념화하고 추상화하고 특정한 측면들을 지멋대로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성의 대상들의 세계는 참된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그래서 분명 이분법적으로 계속 보고 있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 직관으로 봐야 된다.' 아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체험한다. 요것도 강조가 되어 있죠, 이런 말. 체험한다. 지속, 그러니까 내적, 일회적, 살아있는 지속하는 핵심. 계속 반복되는 말들. 이렇게 배려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읽어보면 "우리는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서도 베르그송이 하고자 했던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다. 즉 보편적인 인과의 사슬을 거부하고 일회성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 일회성의 자유. 음.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의식이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예지적인 성격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절대자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서서 맴돌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베러구성에 있어서는 직관으로서의 의식은 창의 및 자유와 동의어다. 창의, 자유 계속 반복되는 개념들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자유란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베르그성은 올바른 눈초리로 19세기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았던 주된 방해를 꿰뚫어 보았다. 이 방해는 연상심리학과 또 연상심리학에서 버릇처럼 되어 있는 근세의 양적 기계론적 세계 관찰을 통해 영혼적인 것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인과의 사슬이 생겨나고
이 인과의 사슬 때문에 자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베르그송은 이런 것들을 다시 제거해 버리려고 했다. 그는 이 인과적인 사고의 일면성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서술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가, 이 이론들은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인과의 사슬, 아까 기계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결정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기계적으로 어쨌든 다 굴러가 버리는데, 물질의 세계가. 인간의 자유가 중요한 거죠, 이 철학자에겐. '자유가 불가능하면 안 돼.' 이런 게 느껴져요. 다음 문단 한번 읽어 주시죠. 그는 인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그에 져서 물질과 기억에서 의식과 뇌의 작용을 정신물리학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영혼적인 것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기억상실증과 실어증의 경우와 같은 기억 현상에는 그것이 들어맞는 생리 현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것은 기껏해서 의식의 조건이나 전제이지 의식을 걸머지고 있는 것이나 원인은 아니다. 베르그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정신물리학을 물체와 영혼을 동일시하는 평행론의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옷이 걸려있는 못을 옷 자체라고도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못을 빼버리면 옷은 밑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못을 못 움직이게 하면 옷이 흔들린다. 못을 움직이게 하면. 그러나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못의 부분적인 요소가 옷의 부분적인 요소에 들어맞는다거나 못이 옷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못과 옷은 서로 동일한 것이라는 등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칸트 독일 관념론, 쇼펜하우어 등의 모범을 따르자면 세계의 존재 전체를 인간과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해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모든 존재는 의식이다라고 선언한다. 음. 하실 딱 말씀 들어맞는 없으신가요? 예시가 나와서 네. 뭐 딱히 이 예시에 대해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음. 다른 예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의 구조, 이런 말하기 방식은 사실은 나에게 딱 맞는 예시를 제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논리 안에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예시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첫 음. 번째 문장에서부터 저는 조금 인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라는 말이 음. 많이 좀 머물렀던 그런 문장입니다. 이게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어, 그렇다고 완전히 맞다라고도 할 수 없는 과연 그러한가 이런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던 문장입니다. 베르구송의 의지가 느껴지는, 예, 이분의 신념과 어떤 전제가 느껴지는 문장이죠. 근데 의 맥락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신을 되게 강화했었고 그 음. 정신을 곧 영혼과 동일시 시키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세상이 있었고 음. 그리고 또 인간 자체를 또 이꼬르 이성으로 보았던 그런 시대를 되게 강력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되게 필요하고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뭐 모두 음. 다 의미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 안에서조차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제 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런가 이런 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요 문단에서 그 물질을 부정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죠. 단순하게 말하면 물질적인 걸 안 좋게 봐요.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물체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과 영혼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르그송의 주장은. 그러니까 유물론도 비판하면서 그 이전의 철학들, 뭐 플라톤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철학, 기존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철학도 비판하는, 동시에 다 비판하고 있는 베르그송. 어. 물체와 영혼은 같지가 않다. 물체는 물질적인 것은 기껏해야 의식의 조건이나 전제다. 원인은 아니다. 그러면서 베르그송이 강조하는 건 존재는 의식이다. 모든 존재는 의식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존재는 의식이다. 의식이 중요하다. 예. 의식이다.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 이 의식은 칸트적인
오로지 지성적인 것으로 이해된 의식이 아니라 삶, 체험, 충동, 지속, 자유, 창의, 창조적 에너지 등으로서의 의식이다. 이게 의식인데, 자, 의식을 의식을 강조하는 이 단어들이 베르그송하는 데는 중요한 거죠. 키워드인데, 삶, 체험, 충동, 지속, 자유, 창의, 창조적 에너지 다 나왔어요. 이런 단어들이 베르그송의 핵심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베르그송은. 아, 되게 좋은 단어들이고 저도 관심이 있고,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과 삶은 우리들 안에서는 똑같이 좋은 것이다. 모든 것들 안에서 창조를 하는 힘들을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느끼고 있다. 창조. 어?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들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의 핵심은 삶의 약동, 즉 엘랑비탈이다. 그리고 이 삶의 약동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의 핵이요 정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삶의 약동이 핵심이다. 결국 존재가 뭐냐? 삶의 약동이다. 엘랑비탈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르그송 철학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왜 사냐? 인간이 왜 움직이냐? 인간의 목표가 뭐냐? 엘랑비탈. 삶의 약동. 삶의 약동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행동한 거야. 모든 물질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냐? 엘랑비탈. 삶의 약동이야." 아까 얘기했죠. 삶의 약동은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튀어오르는, 이제 좀 있으면 비약이라는 단어도 나올 텐데, 물론 물질도 있다. 아, 물론 물질도 있어. 근데 아까 물질에 좀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이 물질과 더불어 공간 바깥 나님, 자동성, 타성, 기계적인 작용 등도 있다. 그러나 이 물질이란 삶의 약동을 맥풀리게 하고 마비시킬 뿐이다. 아,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관점이 어 철학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물질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물질은 자꾸 삶의 약동을 리게 하고 마비시켜요. 내려감, 그 하강에는 언제나 올라감, 상승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하강시키는 힘이에요. 근데 삶의 약동은 상승시키죠. 이게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이 두 가지 힘이 맞붙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질에 져서는 안 되고 엘랑비타를 갖고 상승해야겠죠, 항상. 이게 베르그송의 주장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인 곡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인 곡선은 바로 생물의 특징을 이루는 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외부적인 것만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외부적인 것만 보면 물질만 보게 된다. 혹은 아까 베르그송이 비판했던 것처럼 기존 철학처럼 그런 단순 그런 것들만 보게 된다. 어. 그래서 외부적인 것은 한 부분만을 본 것에 지나지 않고 절대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올라감과 내려감의 배후에 있는 내면적인 것, 즉 삶의 약진력 자체, 엘랑비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우리들은 훨씬 깊은 점에 접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강한 충격, 떠밀음이 우리들을 표면으로 더 밀어낼 것이다. 철학적인 직관은 바로 이런 접촉이요. 철학은 이런 충격이다. 어, 예. 다음 해 주시죠. 세계 전체를 바라보자면 삶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간 끝없는 파도인 것처럼 생각된다. 이 파도는 원의 둘레를 다 맴돌고 나서는 정지하게 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게 되고 그저 조용히 진짜 운동을 할 뿐이다. 이런 것에 대한 방해가 극복된다는 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충동이 자유롭게 흘러나간다. 이 점이 바로 인간이다. 그 밖에 어디에서나 의식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든다. 오직 인간에서만 그의 의식은 자기의 길을 간다. 인간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삶의 운동을 계속한다. 물론 인간이 삶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다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다른 경향은 진화의 다른 계통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선 정지된 채로 머물러 있다. 예컨대 식물의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은 의식과 물질의 세계에 잇대어져 겸해 있는 그런 경직성이 있고, 동물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움직임이 있고,
의식은 곤충들에 있어서는 본능을 만들어내고 척추동물에 있어서는 오성을 만들어낸다. 인간에게 있어서야 비로소 의식은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동물은 아직도 종과 환경의 습성에 얽매여 있으나 인간은 무한한 자발성이다. 유기적인 세계 전체는 인간이 자기를 싹트게 하는 부식토가 된다.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들의 종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설사 적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유용한 길동무였다. 의식은 쓰레기와 함께 싣고 왔던 무거운 짐을 이 길동무들에게 부려놓았다. 의식으로 하여금 인간을 높여줄 수 있게 해주고 인간에게 무한한 지평이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이 길동무에게 말이다. 창조적 진화에서 나온 영혼이라고 합니다. 음. 앞에서의 문단이랑 뒤에서의 문단이랑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가 이제 조금 좀 도식화해서 본다면 안과 밖이라는 하나의 틀 지어짐이 있고요. 그 외부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대척에는 내부에 없는 것에서 이제 내면이라는 개념이 나왔었고요. 그 내면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인간 의식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무한한 자발성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할 얘기가 또 많아지겠죠. 삶의 약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뭐 삶이나 체험이나 충동이나 지속이나 자유나 창이나 창조 뭐 이런 것들 저 역시도 되게 관심 있는 개념이고요. 되게 현대적으로 많은 수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격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제한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외부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제한 삶의 약동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어떻게 찾아내고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사실 오늘날의 충동이나 뭐 욕망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체제 안에서의 삶의 행태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을 많은 현상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 외부적인 것만을 보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제시는 얼마나 다를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부에 집중하던 관점을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 내면에 집중하는 관점 역시도 단점을 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이라는 것이 의식과 영혼 뭐 이런 존재를 동일시했던 그런 도식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고 내면에 대한 개념을 좀 극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집중해서 인간이 얘기가 되면 또 외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간과되는 면을 차치하더라도 내면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내면이라는 개념이 또 정말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모로 단점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는 또 인간과 또 다른 비인간을 구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간에 대한 무엇을 뭐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에 이제 파생되는 주변부의 얘기들은 또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확실히 근데 지금 주목되는 건 인간 중심주의의 경향성? 여기서 보면 식물, 동물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눴던 그런 위계적인 것들 식물이 가장 좀 비천하고 식물보다 뭐 돌멩이 같은 게 더 아래에 있겠죠? 그다음에 식물 다음에 동물이 좀 더 낮고 뭐 이런 식의 위계를 짓는 것 또 이 물질에 대한 물질을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음. 물질은 하강하게 하고 삶의 약동 이거 엘랑비탈은 상승하게 하는데 '물질을 굳이 이렇게 안 좋게 봤어야 됐나. 이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건 당장 제가 어 제 스스로도 '아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뭐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요. 자 물질이란 삶의 약동을 맥풀리하고 마비시킬 뿐이다.' 어 정말 그런가? 이게 물질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옳은가? 맞는가? 이게 어떤 효과를 어 자아내는가? 물론 인제 물질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물질로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이거 좀 고민이 돼요 솔직히. 물질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유물론자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저도 고민이 됩니다. '물질을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어 자 다음 774 쪽의 두 번째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론은 뒤집혀져 버리고 만다. 베르그송은 기계적으로 쌓아 올려지는 것과 변이에 의해서 유기적인 형태가 생겨난다는 학설들을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았다." 진화론이 그거잖아요. 되게 우연히 생명체가 되게 미세한 세포 뭐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인제 복잡하게 발전해 나간 게 진화론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흐를수록 이게 점점 인제 인간이 최종 진화 형태인 거죠. 근데 그게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배려성을 받고 "생명은 오로지 생명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여기도 전제가 깔려 있죠. "물질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다." 어.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이런 전제. 낮은 것은 낮은 삶은 높은 것이 떨어진 것이거나 잘못된 시도라고 이해될 수가 있겠으나 이와 거꾸로 될 수는 없다. 무조건 높은 데서부터 떨어져야 돼요, 낮은 것들은. 이게 위계적인 사고인 거죠. 생명은 물질보다 뛰어나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지 어떻게 물질이 생명을 낳냐 이런 논리. 이럴 때 베르그송은 독일 관념론의 양식에 따라 철학하고 있다. 셸링도 이미 물질적인 것을 경직된 생명, 굳어있는 생명이라고 보고 그랬죠. 물질은 생명이 굳어있는 거야. 이렇게 봤던 거고. 이런 굳어있는 생명이 세계의 과정 속에서 생명과 정신으로 되게 된 이유는 이미 애초부터 생명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생명이 생겨난 건 처음부터 생명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뭐 우주로부터 유입됐든 뭐 그 이 생명과 정신은 마침내 인간에게서 자유와 창의성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되었다고 단언한다. 베르그송은 또 무한한 충동으로서의 삶의 약진에다 제한을 가하지 않기 위해 기계론과 목적론을 거부한다. 기계론, 목적론을 밀어붙이면 다 정해져 있게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거부하죠. 그를 따르자면 목적론도 오성작용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삶과 삶의 창의성은 존재의 생명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실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참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이미 완성된 형태, 굳어진 형태일 텐데 그렇게 이전 철학자들은 많이 상정했죠. 존재한다. 존재라는 단어 자체가 그게 아니야. 되어가고 있어. 인간도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신도 되어가고 있어. 이 말은 참 마음에 들어요. 음. 예 다음 문단 해 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느님에 관해서도 하느님은 되어가고 있는 존재이며 끝없이 끊임없는 생명이며 순수한 활동이요 순수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른 것이 아닌 하느님만이 그것에서 모든 존재들이 유래하는 창조적인 삶의 약동이라고 베르그송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커다란 문제들에 부딪힌다. 문제들이란 베르그송 이후 인간과 세계에 다 같이 들어맞는 생성, 되어감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은 실존 철학과 셸러의 인격주의에 나타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라이프니츠에 작용할 수 있는 존재,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현 실태, 플라톤의 소피스테스에 나오는 존재와 운동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 로아는 베르그송을 범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라고 이해했다. H. 마이어는 로아에게 동조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마리탱이 앞에서 든 자기의 저작에 행해하고 있는 베르그송의 형이상학과의 대결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베르그송 이후의 논의들을 좀 정리를 해준 문단인 것 같고요. 여하튼 베르그송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창조의 신을 고백했다. 1934년 유언장에서 그는 자기는 가톨릭시즘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몇 년 전부터 샘주의를 반대하는 무시무시한 물결이 치솟고
당장 온 세계에 퍼져나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개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일 박해받을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었다. 음. 마저 한 문단만 더 읽을게요. 네. 베르그송의 도덕 철학은 그의 존재 철학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다 높고 자유로운 삶과 보다 낮고 방해받은 삶이 나뉘어진다. 칸트의 의무라는 바탕은 베르그송에는 너무 좁다. 베르그송을 따르자면 의무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즉 도덕에는 두 가지 원천이 있는데 사회와 사랑의 약진 그것들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이 약간 나오는 것 같고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인간에 대한 내용들, 뭐 존재론과 연결된다는 지점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뉘앙스를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자신이 주장했던 뭐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와 연결을 지어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후속 세대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저만 이런 생각을 갖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정말 무한한가? 그것이 그냥 인간을 구속하지 않고 그 삶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다 낮고 방해받은 삶이라고 해서 무한하지 않은가?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 지식이나 사회화라고 했을 때 약간의 규율과 규칙,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이 방해받은 삶을 일종의 현대인들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무한성 혹은 그와 유사한 뭐 삶의 약동을 저지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무한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점이나 계기가 좀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무한한 삶이고 저것이 방해받은 삶이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단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파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되어가고 있는 존재다.' 이 말 자체가 이게 되게 하나님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완전한 이미 완성된 존재잖아요. 완벽한. 완벽한 존재인데 이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완벽한 건 더 이상 뭐 추가될 게 없잖아요. 이미 완벽한 근데 되어가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시점보다 1분 후 또 1 시간 후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완벽해지어 져 가는 더 완전해져 간다는 의미거든요, 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발언?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이 또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시간에 들어오는 순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초월자라 할지라도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발언. 이게 기존에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기존엔 완전했잖아요. 완벽했잖아요, 절대자가. 되어 가고 있대 하나님. 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건지는 또 잘 몰라서, 이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어떤 귀결 지점을,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어. 가고 있다는 듯도 읽을 수 있고, 이 맥락에서라면 그것은 아닐 것 같아서, 음. 애초에 완벽한데 뭐 그 완벽 안에서 뭔가의 약동을 뭐 발견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되어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더 완벽하게 읽히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다라는 것보다 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완벽하게 느껴지는 음. 그런 개념처럼 읽었을 때는 아예 반대로 생각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생명, 순수한 활동, 순수한 자유하면 어찌됐든 그 순수성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음. 이전에 하느님의 개념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아. 그게
이게 이제 존재랑 연결된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좀 읽혔고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럼 775쪽 사회 얘기가 나와요. 사회는 사회도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가는데 사회는 갖춰진 단체의 도덕을 낳는다. 이 도덕은 본질적으로 사회가 가족, 씨족, 민족의 풍속 안에서 성립되며 억압, 부자유, 법률, 사회의 자기 보존의 수단 등이다. 이게 이제 사회를 닫혀진 단체의 도덕을 구성한다는 거죠. 억압, 부자유, 법률, 사회의 자기 보존 수단. 이게 딱 봐도 부정적인 뉘앙스죠. 예. 이런 종류의 의무들은 본래 물질적인 필연성이다. 자, 물질. 아까 베르그송의 물질을 부정적으로 봤다. 예, 물질이 삶의 약동을 가로막는 하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었잖아요. 물질적 필연성. 이런 의무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성에 따르고 오성도 아까 부정적으로 봤죠.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본능에 따른다고 하는 본능도 부정적으로 보겠죠. 감각적인 생명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진다. 갖춰진 사회의 도덕은 완전히 순수한 원시적 문화의 단계에 있으나 여기도 위계상 가장 아래 하위에 있어요. 보다 높은 문명에서도 볼 수 있다. 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문단은. 다음 문단도 읽어보면 음 이와 반대로 열려진 도덕 이건 좋게 보겠죠. '열려진 도덕이 좋다.' 이런 거예요. 열려진 도덕은 자유의 도덕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이며 사랑의 도덕이다.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감각적인 생명의 필연성도 또 법칙도 아니며 모범, 즉 물질적인 것과 이것의 기계론을 넘어선 가치의 이념이다. 가치의 이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도덕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에요, 도덕이. 도덕은 스펜서가 생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종족의 경험들이 축적된 것이나 유전된 것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비약에 의해서 생겨난다. 절대적인 도덕은 비약, 이게 엘랑이라고 나오죠. 엘랑 비탈처럼. 비약에 의해서 생겨난다. 비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비약은 확 점프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순서를 따지는 게 그게 기계론인데 그런 도식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약하는 거예요. 갑자기 점프해서 도덕이 딱 어 이 도덕에 있어서도 보다 높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도덕은 초지성적이요. 자, 지성적인 게 아니라 지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초지성적이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 다 그런 것처럼 정서적인 것이다. 정서적이다. 이런 보다 높은 도덕이 보다 낮은 도덕에 대한 관계는 자, 이분법이죠. 위계를 설정합니다. 정지에 대한 운동, 정지보다 운동이 낫다. 그러니까 정력학보다 동역학이 낫고 법칙보다 자유가 낫고 닫혀진 영혼보다 열려진 영혼이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베르그송이 보기엔. 저는 근데 이분법과 위계를 설정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위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분법도 어 어쨌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보다 높은 도덕을 이미 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도덕 안에서 자기들이 창조적이고 새로운 삶을 생산해내는 직관을 펼쳐나갔던 위대한 영웅들로서 그리스의 현자, 이스라엘의 예언자, 불교의 해탈자, 그리스도교의 성인들이다. 이 새로운 도덕은 그 씨앗이 이미 스토아파에 있었으나 그리스도교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핵심은 사랑의 이상 안에서 나타난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창조적이다. 그래서 사랑의 약동이 열려진 도덕의 정수다. 물론 인간은 열려져 있지 않은 단체의 도덕도 필요로 한다. 인간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자유의 높은 도덕이다. 이런 높은 도덕에 의해야 비로소 인간은 궁거동물을 능가할 수 있다. 음. 사랑의 약동, 사랑의 약동이 나오고 모든 진정한 사랑은 창조적이다. 이게 비약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죠. 네. 다음 해 주시죠. 종교에 있어서도 사정은 위와 같다. 종교에도 보다 낮은 원시적인 종교가 있다. 이런 종교는 그저 감각적인 생명의 이해관계에만 이바지할 뿐이고 공포를 덜어주는 등
실제로 헛소리를 하는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고등종교는 신비가들에게서 드러나고 여기서는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내는 것이 물질에 대한 최고의 승리가 된다. 고등 종교도 보다 낮은 종교에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반대로 낮은 종교가 높은 종교로 나아가려는 실패의 그런 시도의 실패다. 왜냐하면 세계의 과정은 기계론적인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창조적이다. 생명은 비약만 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낳는다. 생명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곳에서는 이 생명이 만들어낸 것은 언제나 자유활동, 약동을 위한 증거가 된다. 생명이 창조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곳에는 퇴락의 산물만 있고 기계적으로 생겨나는 미래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한 시작과 근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기계성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더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의 기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목적을 두고 생각하는 목적인과도 약간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뭐 큰 틀에서는 알겠어요. 그러나 과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선 맥락 사랑의 약동에서도 그러한데 이게 칸트처럼 도덕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좁은 도덕이고 베르그송이 이런 식으로 뭐 사랑의 약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다 넓은 도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칸트는 일단 실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도덕의 무조건성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위적인 도덕의 측면. 그래야 실천으로 연결이 됐을 때 진정한 도덕의 어떤 양상들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방해받는 삶에 대해서 이제 베르그송은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조금 은유적으로 더 넓게 생각을 해봤을 때 도덕의 영역이 좀 확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앞서서 뭐 비약에 의해서 생겨나는 도덕의 절대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비약이 도덕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비약으로 인해서 약간의 절대성이 더 먼저 생겨나거나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증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어떤 것들을 많은 수 간과하고 내면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추상적인 것들 뭐 당연히 존재에 입각한 얘기들을 어떻게 의미로서 얘기할 수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약을 절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문제시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는 이런 비약들이 앞에서 절대성을 만들어내서 앞에서 얘기하는 그 방해받는 삶을 일반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위험한 생각들이 좀 갑자기 떠올랐고요. 물론 그런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비약으로서밖에 얘기할 수 없겠고 뭐 1대1적으로 1 더하기 1은 2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랑, 뭐 존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의 생명, 창조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맥락에서는 좀 추상적으로 읽히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면서 봤습니다. 예, 도덕은 절대적이다. 이게 좀 걸려요, 이 문장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 어디에 갖다 도덕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절대적이다 이건 단언하는 건데 좀 걸리죠 계속. 걸리고 저도 걸렸고 그리고 비약이란 단어도 이중적이에요. 비약은 점프하는 거거든요. 뛰어넘는. 예, 비약이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어요. 그 비약의 결과를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 참 이중적이지 않나, 양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보면은 고등 종교 그러니까 낮은 종교는 높은 종교로 나아가려는 실패한 시도다. 이게 베르그송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미 높은 종교가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낮은 종교는
그 뒤에 생겨나 가지고 높은 종교로 나아가려다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어디든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인제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 뭔가 있어요. 뭐 그게 종교든 사람이든 어떤 분야든 이미 완성된 미술이 있고, 근데 그 완성된 미술이 있는데 이미 인제 낮은 되게 열등한 미술들이 있겠죠. 음악도 있고. 배려성이 봤을 땐 요런 사유가 뭔가, 이게 과연 이런 사유를 밀어붙이면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보면 "에르고성은 기계론과 이 기계론의 맹목적 진화론을 극복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순수한 역번설, 힘이 근본이다." 역번설? 역번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할까? 다이나미즘 이런 건데. "순수한 동역학 그 자체가 형상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보다 더 큰 자유 속에서 동역하게 상승하는 것이 윤리적인 뜻으로 보다 좋고 보다 높은 것을 설명해낼 수 있겠는가?" 힐슈베르거의 비판이죠. 질문이고, 이 좋고 높은 것을 위해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즉 이 영역이란 형상과 가치의 왕국으로서 여기에서 삶을 단순한 삶 이상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프랑스의 삶의 철학에서는 모리스 블롱델이 해 주고, 독일의 삶의 철학에서는 게오르고 짐멜이 해 준다. 이러면서 베르그송 파트가 끝납니다. 진희 님은 이 질문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문장에는 좀 동의를 해요. 음. 베르그송 기계론과 이 기계론의 맹목적인 진화론을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 높은 종교, 낮은 종교, 뭐 좀 높고 낮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는데, 높고 낮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방향적으로 나아가는 뭐 진화의, 아니 혹은 뭐 진보의 논리, 발전의 논리, 혹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야만 한다는 그런 인과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걸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꼭 그래야만 한다는 원리 원칙 같은 것들을 정해놓는다는 것에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읽었고, 그 부분의 결과만큼은, 아니면 결과나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높고 낮음의 정도의만큼은 이 사람은 믿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뭐 다른 질문들, 좋고 높은 것을 위해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요런 음. 문장들. 그런 문장들은 저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뭐 답한다기보다는 이런 질문들을 양산해낸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베르구송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인제 베르그송을 어쨌든 요 1 시간 동안 그래도 문장을 다 읽으면서 봤는데요. 베르그송 한번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철학자인 것 같다, 베르그송의 논리나 개념,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 아주 간단히 나와 있지만 되게 현대적으로 읽혔고, 베르그송 단편들이 얇고 작은 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되게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배경 지식으로서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시간이었고, 아마 다른 책들에서는 조금 더 지면이 할애되지 않았을까 싶은 이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읽어나가면 베르그송에 대해서 약간 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서점에 찾아보면 베르그송 책이 은근히 많이 번역돼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이런 책들, 의식에 직접 주어져 있는 것들에 관한 실론, 이런 책들 저도 나중에 한번 사서 봐야겠다. 베르그송 많이 인용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중요한 철학자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분배를 1 시간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뒤에 할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